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전체가 비상계엄이 초래한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면서 혼돈에 혼돈을 더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커지는 등 시시각각 초유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건건은 오늘도 특집으로 여야 입장 대변하는 패널 4분과 함께 전국 상황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주말 예고한 대로 토요일 오후에 표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자,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표결에 참석해라,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국가 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네,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었는데, 자, 오늘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화면을 보면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맞춰진 탄핵 타이머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가결을 위한 모든 압박 루트를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 8시부터는 탄핵 릴레이 농성에도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시간표를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죠.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을 했었는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 지금 여당의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표결 이후에 표결 불참 자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내일 있을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후 원내대표가 당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의원총회 등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기류로 보면 이미 탄핵에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 자체는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사실상 1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까지 했던 1차 표결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건은 그렇다면 의원들이 다 같이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우리는 투표는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를 천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투표를 맡길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2명 다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측컨대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투표는 참여하더라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원총회 총의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김태호 의원이 선출되게 된다면 아마 자율투표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마 내일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와 이후 의총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차기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오늘 오후에 김재섭 의원이 본인은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안철수, 조경태, 김예지 또 김신욱 의원까지 포함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의 5분의 국힘의원들이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3사람이 남았습니다. 3분만 더 동참을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 의결이 이제 예상돼 있는데, 자율투표로 간다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자율투표로 간다면은 지금 찬성이 한 15명에서 20명까지는 될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각종군 사령관이 대통령이 계엄 당일날 12시 10분에서 12시 반 사이에 두 번째 전화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지시를 직접 대통령이 본인에게 했다. 자, 그런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수괴로서는 명백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민심에 들끓는 탄핵 요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심리적인 탄핵 저지, 그런 사항들이 이제는 이제 거의 무너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도 사흘이 남았습니다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특히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오히려 반발 심리 때문에라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중간지대에 있는 국힘의원들이 오히려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왜?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는 것뿐만 아니고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라는 식의 결과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은 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국힘 의원들의 판단이 상당히 더 작용할 것이다 보고 네,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내대표 그 선거에 뛰어든 김태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할 것 같다. 그런 기류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지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전했는데 여튼 권성동 의원의 말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5번째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었어요. 김재섭 의원인데요.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예, 틀어주시죠.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네, 김재섭 의원이 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했습니다만 헌법이나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것은 탄핵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탄핵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강전혜 변호사. 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찬성할지 반대할지 네. 그 입장까지 밝히지 않은 의원이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김성원 봐야겠습니까? 의원, 김소희 의원, 배현진 의원 이 세 분은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가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김재섭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게 투표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떠한 다른 의원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기자회견 형태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로 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좀 아까 장예찬 최고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됐을 때 그 경우에 본인은 찬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라면은 네. 오히려 국민들께 앞에서 본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난 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러한 좀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 당내에서 당론이라는 것을 정했지만 그것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지금 당 지도부가 정확한 입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야당 네. 대표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헌 위법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상 탄핵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예. 국민적 안정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이 정해졌을 때 또 당대표가 없는데 당론을 정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체포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애매한 스탠스가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탄핵에 본인은 찬성한다고 했다가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서 반대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형태의 어떤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국정 안정 TF라는 것을 발족을 했는데 TF에서 나온 결과조차도 어떠한 당내에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 내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큰 혼선, 뭐 자중질환,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딱 어울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당 상황.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여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 뭐 난파선 생쥐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 저희 일단은 이 탄핵 찬반을 놓고도 지금 내용이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여당 상황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입장 정리를 할 만도 한데 아직도 혼란이 계속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합헌적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걸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사정에서 당리당략을 계산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에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이라는 결정적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완벽하게 실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안이 실제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2월 퇴진, 3월 퇴진, 4월 대선, 5월 대선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고 이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결국 내부에서도 의총 과정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게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2월, 3월까지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 통수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이제 탄핵 찬성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그 탄핵 표결에 저는 공개적인 당론을 정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든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든 표결 방법이든 당론으로서 찬반 입장을 정하든 그거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 자율투표라는 방식 하나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확인되고 있는 숫자 이상의 탄핵 찬성 의원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어제 국회에서 내란 상설 특검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이 투표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찬성표가 22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주말에 또 한 번 있을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또 이탈표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이런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죠.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그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걸로 간다면 이 즉각적인 직무 정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검경, 뭐 공수처까지 앞다퉈서 뭐 대통령 뭐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의 어떤 불소추 권한 이것까지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대통령의 이 빠른 하야, 소위 말하는 2월, 3월 하야 이후에 벚꽃 대선을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도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실상 한 7, 80명의 다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 쪽으로 무게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친한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도 중앙일보와 아침에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발의하는 탄핵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때 뭐 다음번 지방선거가 됐든 언제가 되었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좀 국정 안정과 수습을 도모할 수 있는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견이 현재 여권 내에서 절대 다수이긴 합니다만 표결 구도상 8명만 이탈하게 되면 뭐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이 아니라 그 8명이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즉각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명 남짓한 빠른 하야론도 숫자는 적어도 여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지금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결이 돼서 즉각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법적으로. 부분은 좀 법적인 부분이 갈릴 것 같아요. 오늘 공수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내란이라는 혐의가 적용된다면
예. 뭐 긴급 체포라던가 구속이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만 제가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본 우리나라 한국헌법학회장을 영입했던 김학성 교수님이나 또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님 이분들 다 헌법학자이고 현직 법대 교수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책임지는 것은 저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만 그와 별개로 내란죄를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이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지금 어떤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헌법학자와 교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탄핵으로 바로 직무 정지가 되든 뭐 이 국민의힘에서 제의한 2월, 3월 하야안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개헌으로 인한 임기 단축론을 국민의힘 다수가 말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어떤 방식으로 전국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내란죄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은 거쳐야 될 사법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계엄을 잘했다고 말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부적절한 계엄이고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되는 것과 별개로 이 행위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로 인정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충분한 수사 그리고 수사 이후에 뭐 1심과 2심, 3심 등의 사법 절차를 거쳤을 때 예.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당장 가결됐다고 쳤을 때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을 뭐 체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조기 퇴진 쪽으로 갔을 때는 그 논란조차도 생기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체포하라고 지금 공수처라든가 검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가 빨리 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어렵지만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국익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여러 가지 손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골드버그 대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그저께 만나서 자, 대한민국의 군사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누가 지휘권을 행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이 국정을 분담한다고 공동 담화까지 했는데도 이건 위헌적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주는데 국민은 대통령에게 주지. 대통령이 총리나 그것도 당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할 수 있는 재위임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건 자체가 반위헌적이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비판한 골드버그의 대사의 지적. 예. 이것이 이제 있는 사항이고, 자, 국방부는 어제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군사 상황이 벌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이 계속 최고치로 오르고 있고 정신은 계속 불안하고 있고 또 수출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자 미국 가서 반도체 보조금 삭감한다는데 트럼프 예비 내각을 만나서 설득해서 문화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상에는 지금 골드버그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상종하기도 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외교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 법적으로 대통령 자리가 유지되는 이상에는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는 것이죠. 예.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다른 경우가 펼쳐질 경우 그거에 대한 어떤 공수처장도 뭐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법조인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그 부분은 다음 순서로 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내란죄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것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투트랙으로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의결되어 그 결정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투트랙으로 보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과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부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내용들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끌어다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만약에 어떠한 지금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되었을 때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해도 예. 대통령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형사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직무 정지가 되는 것과 수사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뭐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것도 투트랙으로서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조기현 변호사님. 네, 같은 얘기인데요. 탄핵 절차,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걸로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로 가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체포됐습니다. 예.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가 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란죄 우두머리 수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이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군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됩니다. 대통령 당장이라도 체포한다고 해도 아무런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헌법 71조상의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사고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권위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 사퇴, 자진 사퇴 그리고 탄핵 결정에 의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물을 한 잔 드시고 그래서 가시죠. 해줬습니다. 이제 권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그러면 이제 사고로 볼 수 있느냐?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사고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권한 대행 체제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고로 봐서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내가 직무를 수행하겠다. 그거는 이 헌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구속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은 탄핵 절차로 진행이 되어서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런데 이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 조기 퇴진 한동훈 표 이른바 한동훈 표 조기 퇴진 쪽으로 가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관련된 민주당 비판까지 영상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일이 남은 거죠. 지금 오늘은 이제 설득의 시간입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면서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효과를 거두게 하겠다는 것이 이 2, 3월 퇴진론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탄핵은 벌써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말이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 이양수 단장의 말인데 대통령 탄핵보다 명예로운 하야가 낫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런 위험천만한 자의 직무를 1초라도 빨리 정지시키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윤석열 퇴진 로드맵은 국민의 요구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바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였어요. 자, 그런데요. 자, 최인호 의원님.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내란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당 대표가 내란죄를 인정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법적인 절차를 따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입장이에요. 뒤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의 절차가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과 파면한다라고 해야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내란죄가
있냐 없냐를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퇴진은 이제 하야를 하는 거죠.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직위를 던진다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 질서 있는 퇴진 또는 날짜를 당에서 정했다. 2, 3월 달에 그리고 4, 5월 달에 대선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참 한편으로는 참 우스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2, 3월 달에 자진 사퇴한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듣고 난 뒤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당에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걸 나는 못 하겠다. 나는 탄핵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논의조차가 예. 아주 우스운 그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 며칠 전에 윤 대통령 요청으로 네. 용산에서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예.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나는 곧 뭐 정해주는 대로 나는 사퇴할게, 하야할게 라고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런 걸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누구도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냐. 본인의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은 예. 그건 상당히 무책임하고 본인 자체가 질서 없는 퇴진을 스스로 외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짠다느니 하는지 상당히 갈수록 좀 의심스럽고요. 특히 예. 그 친윤계 의원들은 그 대통령과 독대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공동 담화하면서 국정을 분담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대표가 뭔데?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중진들하고 상의해야 되고 시도지사하고 상의해야 되고 예.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딴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쏘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질서 있는 탄핵 2, 3월 달에 이 하야 주장은 뭔가 뜬구름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탄핵 소추에 빨리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른바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반발이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 장해찬 최고요. 이거는 자 본인이 그 하겠다고 주장했던 이 방향 이 자체가 좀 위헌적 소지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연말에 펼쳐드린 데 대해서 제가 범여권의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러나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여당이 국민들 보기에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108석이라 하더라도 비공개 의총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고 그 108명 전원의 동의는 못 얻을지언정 100명 이상의 동의, 지금 이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 원보이스로 국민들께 우리 여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물론 그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아 그래도 여당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겨우 108명밖에 안 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소리하고 또 누구는 다른 데 가서 저 소리하고 대표는 의원총회나 중진회의도 거치지 않고 네. 본인이 직접 총리를 당사로 불렀다가 오늘 방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 이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총리가 나는 한동훈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말 그날 처음 들었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요? 예, 저처럼 뭐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바로 탄핵하자 아니다 하야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느 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최소한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여당의 단일된 입장을 이끌어내고 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당 전체 공동 의견을 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과 대표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 대표도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뭐 제가 동의는 안 됩니다만 예, 예. 2, 3월에 하야를 하고 4,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이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한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한 후보지만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과 적절하게 선 긋고 대통령을 사실상 이 퇴진시킨 역할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대선 붙으면 내가 해볼 만하다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일각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고 적어도 이 정도 대통령 하야나 퇴진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각자 도생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요. 저는 예. 이제부터라도 여당이 의원총회 하루에 뭐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됩니다. 예. 매일 의원총회를 해서라도 거기서 합의된 안만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던데. 예,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들, 뭐 그때 김옥균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전략을 꾸렸었는데요. 근데 그때 박정은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 장동혁 최고가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장동혁 최고가 약간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지금 친한동훈계로 들어가 있는 최고위원 중에서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해서 이제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 여당이 운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2번째 의결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 가까운 분들, 지도부가 정말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런데 예. 그것이 이미 일주일이 넘는 이 계엄의 사태 동안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당대표가 조금 말을 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수습을 하든지 아니면 거치에 대해 생각을 하든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 지도부 이 정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든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이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을 기해서 45년 전으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된 믿지 못할 현실에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친윤과 친한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내에는 더군다나 이후 권력, 대권을 일정이 누구한테 유리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 누구도 차기 대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광장에 나가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조금만 귀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라. 내란 혐의자 윤석열을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라.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차기의 대통령이 될지 누구한테 유리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내란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게 여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적어도 지금 열흘 가까이 지금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여전히 12월 3일 이전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평시에 이 기회에 누가 이 당의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토요일에 있는 탄핵소추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것이 위헌적인 이 비상경이라는 선포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도 지금 또 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함으로써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는 것이 그나마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내부 상황은 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검찰 등의 수사망도 지금 좁혀 들어오고 있죠.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용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당의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졌어요. 자, 그 일임을 한다는 것이 권한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또 누구한테 줄 것인지, 당 전체에 준다는 것인지 한동훈 대표에게 준다는 것인지 불명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도 혼선을 더 가중시킨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입장 표명이 전혀 없거든요. 입장 표명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네, 저는 그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당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발표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따로 움직이고 중진들은 중진들대로 또 이 와중에도 친윤 친한으로 갈라져서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제가 최고위원으로 몸담았던 곳이지만 현재 당이 대통령의 향후 어떤 로드맵과 관련된 공통된 의견을 내기 좀 힘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설령 원내대표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되든 후유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방금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예. 결국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본인의 향후 이 거취라던가 뭐 어떻게 이 민주당의 어떤 탄핵 시도에 대응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지난번 담화에서는 사과의 말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어떤 전국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차 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담화 발표 시기가 2차 탄핵 가부 투표 예. 오는 토요일 이전일지 아니면 그 표결 결과를 보고 나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 이후일지는 제가 점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이 탄핵 시도에 대해서 지금 용산에서 법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단순히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리적으로 잘 소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비중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앞에 이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향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을 어떻게 수습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이 대통령실의 계획인지 이걸 소상히 밝히고 당장은 이 성난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예. 최소한 설득을 구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2차 담화는 예. 1차 담화보다 조금 더 길고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2차 담화의 시기가 표결 전후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무엇이 낫다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이번 주말을 어쨌거나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구상과 생각을 국민들이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 화면으로 나갔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대통령실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작에 이렇게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에서 혼선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법과 절차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 와서 저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아까 말씀처럼 하야인데 적극적인 하야를 하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수단이나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핵을 하면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는 한 2, 3개월 또 길면 4, 5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은 당대로 친윤이 장악하고 한동훈 체제를 와해시켜서 친윤 대선 후보를 만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본인을 변해줄 그런 정치 세력들을 다시 규합하는 시간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은 탄핵의 심판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탄핵소추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1말에 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하야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심판 절차를 밟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봐지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계엄을 내리고 난 직후에 국회도 장악을 했지만 바로 5분 만에 선관위를 장악했는데 네. 선관위를 장악하는 이유가 지난 4월 총선이 개표 조작 등 근본적으로 부정선거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결과 5분 만에 특전사, 방첩사를 다 투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아주 그 보수, 강경, 그 거구 유튜버들의 총선 부정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고의 결과 저런 이제 사전 모의를 했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개령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것만 봐도 대통령의 지금 심적인 상황이나 판단 능력 자체가 탄핵을 하는 것 하더라도 본인은 다시 직무를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가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쭤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물론 뭐 그 입법부에서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거세게 몰아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 뭐 검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해서 그게 국정마비라서 그걸 토대로 그 사유로 군을 국회에 보낸다? 이거는 계엄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그 국민들조차도 아마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선관위를 점거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을 했다는 어떤 주된 목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육성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민주당의 어떠한 폭주 때문에.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사법의 마비와는 조금 결이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국회보다도 선관위를 계엄군들이 가는 것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는 조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선관위에 왜 계엄군을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수사 결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 두 번째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혜찬 최고요. 예,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드러난 근거 등을 보면 뭐 부정선거 등을 확신할 근거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전 세계 각국에서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나 선거 관리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음모론으로 이 싸잡힐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의 아마 차기 대선 주자가 확실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도 2017년 1월 7일에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은 명확한 부정선거다. 이거 선관위 조사해야 된다라고 직접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부정과 부정선거로는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문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혹을 가진 것 자체가 뭐 사리분별이 완전히 안 되는 음모론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로는 부정선거를 확정할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또 트럼프 대통령 경우도 있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부풀려졌을 때 사실을 확인할 진상 규명을 할 책임이 저는 이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강전의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가 되었건 2차 담화를 할 때 왜 선관위로도 계엄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해명을 듣고 여야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그 진상규명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임이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과 여권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말도 꺼내지 못할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차제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의문을 갖는 분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 따져 밝히는 게 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수호의 임무입니다. 지금 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께서는 그런 의혹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논란은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두 번 벌써 혐의 없고 아무런 이 관련된 이 증거가 없다고 해서 끝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심이 있으면 대통령이 판단하는 법적 잣대로 무슨 일을 해도 되고 발생시킨 결과로 갖고 가. 그럼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하고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계엄군 투입시킨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던 확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확신을 왜 지금 와서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이것은 이 자체로서 내란죄, 그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만 검토하면 되지 이 자체의 내용을 지금 와서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이런 논란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 간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선관위에 간 것, 또 국회에 투입한 것, 그리고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4일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계획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걸 합리적인 이유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받고 파면하고 그에 대한 법적을 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인호 의원님. 네. 김 전 장관이 어젯밤 구치소에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네. 물론 왜 그랬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만 알겠죠.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다 했다,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 뭐 그런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그런 극단적인 시도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구치소에 있는 뭐 관계자가 다 이제 제지해서 그 시도에 이제 거쳤는데.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네. 대통령의 내란의 숙에 우두머리 그 혐의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나 여러 가지 그 정언이나 폭로에 따르면은 어제도 각종군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와서 계엄을 내리고 1시간 반 정도 후 4일날 새벽 12시 30분경에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가 와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정족수가 안 돼 있으니까 당장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내란을 진두지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내란의 수괴로서의 그 혐의가 바로 드러났고 그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또 국정원 제1차장이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직접 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았다. 또 특전사령관은 그전에 군 이동 사항에 대해서 직접 또 상황 점검을 대통령이 했다. 수도방위사령관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았다. 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려 해도 대통령의 내란 수괴죄는 벗어나기 힘들다. 명백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도 필요하지만 탄핵은 탄핵대로 가더라도 수사는 병행해야 된다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이나 앞으로 있을 상습특검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김용현 전 장관도 핸드폰 옛날에 썼던 거, 계엄 당시에 대통령과 또 주고받았던 여러 대화, 또 본인이 지휘를 했던 여러 가지 대화가 담긴 핸드폰은 다 버리고 새 핸드폰으로 지금 가서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정부로? 대통령 부부도 지금 마찬가지로 특히 핸드폰을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 김용현 장관은 그 전에 뭐 핸드폰까지 없애는 등의 증거인멸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신병 확보, 긴급 체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는데 무산됐고요. 경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용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합동참모본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현재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비상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정황 내지는 진술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그 발언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전혜 변호사. 네.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구속하면서 내놓은 그 법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사유도 사유지만 그 국헌 문란,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계엄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성이 어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화면 준비됐습니까? 예. 그리고 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 목에 의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나온 지금 법원의 판단에서 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예.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석 자체를 안 했고 변호인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3명 정도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위헌 위법한 계엄이 아니었다라는 형태로 소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그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삭제를 했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 자체를 아예 바꾼 상태로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영장에서 어떠한 소명된다라는 것은 법원에 있어서의 유무죄 판단에서의 어떠한 전초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유진 교사 사건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선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본 재판에 갔을 때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이라고 예.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 너네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련돼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들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정법에 따라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 검찰 그리고 지금 또 공수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서로 간에 수사권을 가지고 좀 다투는 모양새 예. 그것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두 가지 쟁점을 법원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다 일소된 것인가? 이거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어제는 영장실질심사여서요.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예. 이 관련돼서 수사 관할의 문제가 법원 내부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개편된 시행령에 의해
이한 이 수사권 문제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찰이 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수사를 해왔을 뿐인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수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내란죄를 묶어서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의 수사가 위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채집된 증거, 진술, 나중에 이거 다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 부인해 버리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로 볼 때는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수사 관할 범위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앞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수처, 국수본과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 조정해서 하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사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검찰 특수본 박세현 고검장 관련해서 이 여권 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시급한 수사와 그리고 진상 규명이 중요하긴 하다면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고 공수처가 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 신속한 절차를 진행을 하되 검찰은 또 거기에 협조를 하면 됩니다. 이미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관련된 일반 특검법도 내일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검찰이 앞서가는 것은 향후 증거 능력과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해서 손을 떼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향후 이 수사된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번에 내란 이 공모자들이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이게 그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밤사이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 긴급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신병 확보가 가능해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영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대치처럼 이렇게 알력 다투처럼 하고 있으면 경찰이 이 두 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검찰이 반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사를 더 해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에다가 영장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좀 알력 다툼이 있으면서 수사가 빨라지는 모양새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사권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만약에 있으면은 경찰과 검찰에다가 자료를 이첩해달라고 하면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특검을 누가 추천을 하던 간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설 특검이든 특검 법안을 통한 특검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대통령이 제거한 부분 왜 아직도 권한 행사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민주당이 권한을 주는 것들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계 자체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강 변호사 말씀대로 국회에서 이제 처리한 그 상설특검 이대로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에 국민의힘 의원 22분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 자체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상설특검은 빨리 구성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못 바꿉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되면 그 직무 정지가 되면 권한 대행 이 이제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걸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찬성한다면
빨리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길이 그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듯이 지금 뭐 수사 속도를 낸다, 또 뭐 신병을 확보한다, 또 압수영장을 동시에 또 청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중심이 돼서 양 기관은 협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예.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 발동을 예. 했는데 국정조사는 빨리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정언이나 폭로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투명한 조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빨리 가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잠시 짚어봤던 부분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 언론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출석을 통보한 뒤에 조사하는 방안.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긴급 체포,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한다. 지금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을 체포한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보여주시죠. 자,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에 체포한다. 이럴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과의 충돌 가능성까지는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네 번째는 구속영장 발부 집행. 자,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다른 가능성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어떻게 보시죠, 장해찬 최고요? 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뭐 원론적으로 수사기관장들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만약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피의자로 만약에 대통령을 적시할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4번을 과연 수사기관이 선뜻 택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만약 그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물론 영장 실시 심사 자체가 이 사법적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역풍이 불어올 수 있고 무리한 수사 내지는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단계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게 너무 앞서가서 섣불리 가서 뭐 당장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체포가 가능한 것처럼 국회나 이런 곳에서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장들이 말하는 게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피의자의 권리도 포기한 채 구속 수감이 되어서 오늘 바로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뭐 전 경찰청장이나 이제 서울청장 등에 대해서도 지금 신병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조금 더 명확하게 증거라던가 진술을 확보해가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정군 특정사령관의 발언도 그분들의 발언이 또 대통령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되는 경우도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 현직 대통령을 뭐 체포하거나 수감해서 조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이거 정치적으로 빨리 속도를 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신병이 확보된 주요 관계자들의 수사부터 저는 내실 있게 해가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차분하게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부 수반에 대한 뭐 강제 수사 가능성, 저희가 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도 좀 착잡한 심경인데요. 최인호 의원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대통령의 거짓말이 친일 쿠데타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께 고개는 숙였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당대표와 총리가 용산에 갔을 때 대통령은 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체포 지시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국정원 1차장 직접 전화로 대통령이 체포 지시했다. 또 어제 특전사령관도 본인이 직접
본회의장에 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직접 전화 받았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방첩사의 수사대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정언이나 폭로에 따라서 국방장관 그리고 또 지휘한 내란의 수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자꾸 거짓말로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란의 수계로서 충분히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내란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경호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전에 경호처장을 지냈는데 경호처장 할 때부터 대통령과 모의해서 여러 가지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지금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가 국수본과 지난 6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에 구체적인 계엄에 대한 정황이 다 이제 나와 있고 특히 선관위를 염두에 두고 사이버 수사대가 또 수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이미 실행 계획에 다 포함이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서로. 자, 이렇게 되면 경호처도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만약에 국수본이 필요해서 지금 긴급 체포를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경호처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은 경호처 자체에 대한 내란 혐의도 자꾸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의심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막을 권한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저는 당장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긴급 체포의 요건은 완벽히 부합합니다. 내란죄라는 범죄의 중대성은 뭐 누구나 알고 있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장관도 바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관저에 이사 박스를 실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없앴을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보충성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수본이든 뭐 검찰 특수본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 탄핵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경호처가 이것을 막고 나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탄핵이 지난주에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미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최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 상황에서도 이미 불소추 특권의 배제 대상인 내란죄 혐의 사실로 긴급 체포를 하는데 경호처가 막고 나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경호처가 막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이 탄핵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사, 강제 수사 가능성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가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혐의는 내란죄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만약에 구속을 시키려면은 내란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있어야 불소추 특권의 유예로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보다도 법조계에서는 약간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국가 권력의 수장이 국가 권력을 찬탄하려는 이런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란죄의 수계로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뭔가 크나큰 그 실행을 앞두는 상황이 됐을 때는 참 논쟁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국민 앞에 섰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이른바 뭐 2인 체제에 대해서 외신들도 거기에 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지금 미국 정부도 한국의 정치 혼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가 한국 내 정치적인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자, 장혜찬 최고위원.
네. 법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법대로. 이게 결국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숱하게 뭐 22명의 이 윤석열 정부 관료들을 탄핵했어도 이게 정치적으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법에 나온 다수당의 권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안이 부결된 이상 법에 나온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뭐 이 어떤 꼼수나 편법, 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법이 규정한 그 권리, 권한 위에서 민주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작동하기를 바란다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뭐 이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그 위에 헌법재판소 판단은 제가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은 국민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의 뭐 예산 폭거나 무분별한 거의 한 달에 한 명꼴로 탄핵을 시키는 행동들이 네.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근거 위에서 행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 지난주에 탄핵 부결이 된 것이 민주당이 보기에 또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한다고 보는 게 이 미국 관료들의 인식과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요. 예. 이번 탄핵에서 만약 가결이 된다면 법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 부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국민의힘이 짊어지더라도 예. 그 부결된 법적 정당성 위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제가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야 되는 것도 참 서글픈데요. 예. 어찌되었건 양당이 서로 간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부인하기보다는 법적 정당성 위에서 그러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간단하게 지금 여당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야당도 지금 탄핵의 심판대 뭐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대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그 얘기를 지금 미국 정부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버그 대사가 한동훈 대표와 우리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만약에 북한 도발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바로 한국의 정치적 질서와 법치주의 부합해야 된다는 미 국무부의 논평과 같은 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한 체제 지금 헌법적으로 재위임 조항도 없는데 대통령이 그냥 나는 직무를 안 할 테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국정 운영해 주세요.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헌법적으로 그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네. 전시 상황에서는 미군이 그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으로서. 네. 자, 그러면 이 동맹국이기도 하고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유사시에 군사적인 유사시에 지금 직무 배제에 따른 윤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 파트너로서 인정될 수 있는 직무 대행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맞게 빨리 정리를 해달라. 사실상 탄핵을 요구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미국 정부, 뭐 바이든 진영이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취임하게 될 트럼프 진영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는 그 아무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야당이 발의한 이 탄핵안 내용 중에서 그 한미일 공조 그 방안까지 들어간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 외교안보 정책 기조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전문가들,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중에서 특히 트럼프 캠프의 그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잠시 이거 듣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President Trump won't stand for it this time. That's just not the kind of leader he is. 네, 지금 이 부분이 또 탄핵안에서 또 수정안이 올라왔나 빠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조기현 변호사님. 예, 아마 이런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이 확보된 정보를 가지고 저런 비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강전혜 변호사님,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소추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이 부분을 좀 차치하고서요. 네. 지금 이 케네스 와인스타인은 트럼프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 입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기존에 야당에서 준비를 했었던 탄핵 소추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자체를 비난한 것, 이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존에 안에 있었던 내용에 있어서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미일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친중 정책, 친러시아적인 정책을 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일, 미국에서는 미한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한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상황이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에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탄핵 과정에서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 야당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미국의 시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외교 정책에 대해 탄핵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동감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도 지금 우리 그 한국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금 국민들,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잘 수습되길 바라면서 지금의 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사건건도 같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